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순위 체납세 금액 확인 방법,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얼마인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는 것이. 근데 질문은 대부분 오해를 해서 질문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냐면 세금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한테 그 납부의 의무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뭐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연체관리비, 집합건물의 연체관리비는 인수되잖아요. 근데 연체관리비는 세금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세,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낙찰자한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임금 채권과 당해세, 뭐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요.는 근저당권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금 채권과 당해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입찰자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건 뭐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걸 모르면 입찰자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까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근데 얘기는 어떤 경우에 좀 달라지냐 하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가 하나 경매로 매각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원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 그래서 4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등기상 또 임차인 권리관계를 보니까요. 2018년 8월 16일 날 임차인 갑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근데 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요. 확정일자를 깜빡 잊고 받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5일 날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때 1억 2천만 원. 물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장래에 증가할 수 있는 채권액, 이자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것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액의 뭐 그 110%, 요즘 110%도 금리가 싸서 그런지 110%도 많이 잡더라고요. 120%, 130%, 뭐 2금융, 3금융으로 가면 150%까지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잡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요. 그냥 1억 2천만 원을 꿔줬다고 볼게요.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 갑이 아차, 내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제 우선변제권은 요 시점에 발생을 한 거고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 시점에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라는 권리의 내용은 뭐예요? 경매 절차에서 내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한테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딱 법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주관식 문제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한 50점밖에 못 받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쉽게 설명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걸 낙찰자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고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의 내용은 뭡니까?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변제권입니다. 근데 근저당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에도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먼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 갑이 배당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3억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2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은 요 대항력으로 낙찰자한테 돌리도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대항력입니다. 요런 관계예요. 요런 관계인데 낙찰을 받는 사람이요. 감정가 5억짜리고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원이니까 감남의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4억 5천, 물론 경매 비용도 빠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경매 비용은 일단은 고려하지 말고요. 4억 5천이 그 배당 재원으로 확보가 되면은요. 그 중에 1억 2천만 원은, 그죠? 1억 2천만 원은 그 국민은행한테 먼저 배당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3억 3천만 원이 남죠. 그 중에 3억 원은 임차인 갑한테 돌아갈 겁니다. 보증금을 100% 다 배당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3천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의 배당 재원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한테 배당이 되겠지만 배당이 더 이상 권리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소유자한테 돌려줍니다. 당연히 소유자의 주택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의 소유자는 집주인이에요. 다만 집주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빚을 갚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는다고 한다면,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돌려줍니다. 자, 1월 요량으로 어차피 4억 5천 이하로는 낙찰 못 받을 아파트야. 그래서 4억 5천에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을 딱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죠? 선순위 임금 채권. 질문의 내용은 그거죠. 임금 채권, 선순위 세금 요겁니다. 요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는 둘째 문제고요. 입찰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등기부등본상에 반드시 압류를 집행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이 체납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등기상에 압류를 집행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4억 5천의 낙찰을 받고 났더니 선순위로 빠져나가는 임금 채권, 세금 합쳐서 이게 좀 과장돼서 말씀드릴게요. 2억이랍니다. 이거는 입찰자가 입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2억이랍니다. 그럼 배당 순서가 어떻게 돼요? 4억 5천 중에 2억이 먼저 임금 채권과 세금으로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2억 5천 남는 것 중에서 1억 2천만 원 국민은행한테 갈 거고요. 임차인은 1억 3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서 낙찰자는 4억 5천 낙찰 대금 외에 1억 7천만 원을 임차인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취득한 결과가 나죠. 그죠? 이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그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인수되는 권리는요. 100% 인수되거나 100% 소멸입니다. 모든 권리가 다 그래요. 전세권이요. 그냥 인수되거나 아니면 소멸된다고 한다.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된다고 얘기하죠. 소멸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밖에 못 돌려받았어도 그냥 소멸됩니다. 낙찰자한테 물어달라고 못해요. 모든 권리가 100% 인수되거나 100% 소멸되는데 임차인에 대한 84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가 되면서 임차인한테 뭐 취지는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권리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받을 만큼 받아보고 못 받는 건 낙찰자한테 받고 이런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 전무후무한 권리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런 권리는 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에 대한 금액은 다 공개를 하는데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만 있을 뿐이지 실채권은 우리 모르죠. 임금 채권 모르죠. 세금 얼마인지 모르죠. 가압류 집행되어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죠. 나머지 것들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만 안다고 해서 임차인이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금전에 관한 거는 법원이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이 분야에서 워낙 미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도 쳐다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공개가 돼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임금 채권, 세금,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데 선순위로 빠져나가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입찰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뭐 임차인 전입신고 자체가 국민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다라고 한다면 못 받은 돈이 있어도 낙찰자가 부담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는요. 낙찰 받고 나서 반드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해관계인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면 가압류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근저당권 1억 2천 잡았으면 원래 꺼졌던 돈은 1억일 가능성이 커요. 근저당권은 채권 체급을 좀 높게 잡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한 5천만 원 상환했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자 안 냈다 그러면 1억 천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금액은 채권계산서에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된 게 있으면 교부 청구서 제출하죠. 거기에 그 세금의 세목, 법정기일, 금액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보면은요, 배당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배당표를 작성했을 때 임차인 갑이 전부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담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빨리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불허가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면 받아주고 어느 정도 금액 이하이면 안 받아준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냥 사회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정도로 많다. 5억짜리 그 아파트를 파는데 거기에 선순위 세금이 2억이 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죠? 일반적인 상식 범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 요 2억이 선순위로 빠져나간다는 건 임차자인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내가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내가 알 수 없었던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가항력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선순위 세금이 200만 원이 있다. 요거 몰랐어요. 이건 안 받아주겠죠. 이 정도는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못 받는 돈이 있으면 인수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반드시 사건 기록 열람 하셔야 됩니다. 낙찰 받고 나서 다음날 바로 가보셔야 돼요. 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매 사건의 취소, 요거는요, 잉여 가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다 어느 책에서나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 경매를 정작 신청한 그 채권자한테 단돈 1원도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잉여 가망이 없다고 하여 경매는 취하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취하된다고. 그렇다면 입찰자는 입찰에 앞서 자신이 입찰할 금액으로 내가 5억에 입찰하겠다 그러면 5억을 배당 재원으로 배당액을 예측해서 잉여 가망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을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냐 보니까요, 유튜브 동영상 강의 또 어느 일부 책자들에서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경매는 취소되니까 미리 계산해보고 못 받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못 받을 것 같으면 낙찰 받아 봐야 매각 불허가 난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법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남을 가망이 뭐예요? 잉여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죠? 잉여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잉여 가망이 없는 경매를 취소하는 건 맞는데 낙찰된 다음에 그 낙찰 금액으로 배당표를 작성해 보고 그리고 나서 채권자한테 1원도 배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매각 불허가 취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을 볼게요. 법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된 다음엔 낙찰 가격이 아니고요. 입찰, 매각 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한번 전 회차가 유찰이 됐죠. 유찰이 돼가지고 요번 회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매각 기일을 잡기 전에 10억짜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차감이 되니까 8억으로 떨어졌네. 그래서 요 8억 최저 매각 가격으로 입찰 그 배당표를 작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는 사람들, 뭐 경매 비용도 빠져나갈 거고요, 세금도 빠져나갈 거고요, 뭐 소액임차 있으면 소액임대차 보증금도 빠져나갈 거고요. 또 요 경매 신청 채권자보다 먼저 뭐 그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먼저 빠져나가겠죠. 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들을 다 배당하고도 그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게 없다. 결국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이론도 돌아갈 게 없다라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매를 취하여야 된다가 아니고요. 경매 압류 채권자한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무슨 통지를 하겠어요? 무슨 통지?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입니다.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인데 선순위 권리자들이 많아서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정작 요거를 다 변제하고도 배당해주고도 1원이라도 남으려면 5억 3천만 원 이상에는 낙찰이 돼야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법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요 5억으로 배당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한 푼도 안 돌아가는 경우에는 경매 바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압류 채권자 예저에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송달을. 그래서 야, 네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5억 3천에는 매각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경매 계속 진행해서 5억 3천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으면 5억 3천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억 2천이나 5억 1천으로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유효한 입찰표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거나 유찰된다고 표현하죠. 유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가 5억 3천만 원에 살래? 라고 물어봅니다. 편지를 보내요. 이겁니다. 압류 채권자한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제2항 보면 압류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 요 통지죠? 요 통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 내에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뭐예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 요거죠. 부담과 비용을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한테 다 변제하고도 배당을 해주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 신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요 경우로 하면 아 그래요? 내가 1억 3천에는 낙찰이 돼야 1원이라도 배당을 받습니까? 그러면 1억 3천 이하로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유찰이 된 경우에는 내가 이 5억 3천에 사겠습니다. 요거죠.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 그냥 신청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보증금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요.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잉여가망이 없는 경매 취소 절차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5억 3천, 이제 이런 경우에 법원이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통지를 보내겠죠. 그 매수 신고서를 보냅니다. 네가 사라고요. 근데 경매 신청 채권자가 야 아무리 경매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배당 1원밖에 2원밖에 못 받는 건데 이거 감정가도 5억밖에 안 잡힌 거 내가 5억 3천에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저 안 살래요. 그러면 매각 절차 진행 안 합니다. 바로 취하돼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가 잉여가망이 안 나와서 매각 불허가 난다. 이런 거는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건 무조건 5억 5천 이상에는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래요. 내가 살게요. 낙찰이 5억 3천 이하로 낙찰이 되면은 5억 3천에 내가 살게요 하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은 계속해서 경매를 속행을 해요. 근데 최저가는 5억인데 이미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5억 3천만 원의 입찰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다 5억 2천만 원에 입찰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잘해야 2등밖에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헛수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자가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취지를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난에 기재를 합니다. 채권자 누구누구로부터 금 5억 3천만 원 매수 신고서 제출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내용이야? 하지 마시고요. 아, 잉여가망이 없어서 매수 신고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내가 사겠습니다라는 신고서를 넣은 거구나 이해하시고요. 그때는 판단을 하셔야겠죠. 어차피 5억 2,900만 원에 입찰표 제출해봐야 떨어지잖아요. 이미 5억 3천짜리 입찰표가 제출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5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취득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 가시면 되고요. 5억 3천은 너무 비싸서 안 사겠다라고 하면 법원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당해차 최저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망이 나오니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잉여가망이 안 나왔을 경우에
통지를 보냈는데 내가 사겠습니다라는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러니까 낙찰 받았는데 낙찰 금액 보고 어차피 최저 매각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거잖아요. 이거 이하로 쓰면 무효니까. 그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잉여 가망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불허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 배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매 비용 얼마인지 모르죠. 선순위 세금 얼마인지 모르죠.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의 실채권액 모르죠.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히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배당금은요. 임차인의 보증금, 그다음에 전세권 금액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선순위 권리자들이 받아가는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여 가망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잉여 가망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것은요. 입찰자 입장에서 판단할 실익도 없고요. 판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내가 얼마를 쓰든 잉여 가망은 나오는 사건이니까 잉여 가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 그 카페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요, 아예 하나를 정식으로 제가 좀 글을 작성을 해놓고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링크로 답변을 달아줄 정도로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왠지 몰랐는데 인터넷 글에 또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 또 일부 교재에 잘못된 정보가 꽤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